항구가 보이는 바닷가에서 한 몸집 좋은 사내가 자신의 개와 놀아주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답게 이들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둥과 조개가 널려 있는데요. 사내가 데리고 있는 개는 커다란 고둥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개의 주둥이가 선홍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고둥을 물고 놀다 다치기라도 한 걸까요? 또 그림 속 사내는 누구이고 이 그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작품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테오도르 판 툴덴의 작품입니다. 그림 속 배경은 페니키아의 핵심 도시였던 티레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페니키아는 지중해 동쪽 해안을 뜻하는 고대 지명인데요. 오늘날의 시리아와 레바논이 위치한 곳으로 고대에 지중해 해상 무역을 놓고 그리스와 세력을 겨루기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 등장한 이 사내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힘이 세고 또 가장 유명한 영웅인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개는 단단한 고둥 껍데기에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뿔고둥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개의 주둥이를 물들인 겁니다. 뿔고둥의 아가미선에선 맑은 액체가 분비되는데 이것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햇빛을 받으면 색깔이 서서히 붉게 바뀌어 선홍색이 되고 마침내 자주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자주색의 이름은 티리언 퍼플입니다. 티레에서 뿔고둥이 많이 자생한다고 해서 생긴 이름인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뿔고둥으로부터 이 자주색 액체를 채취해 염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화가는 왜 그림에서 다른 동물이 아닌 개를 통해 뿔고둥을 발견한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뿔고둥에서 최상의 염료를 얻으려면 시리우스라는 별이 밤하늘에 뜨는 겨울철에 뿔고둥을 채취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시리우스는 큰 개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어서 개의 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마도 화가는 이런 뜻을 담아 그리스 신화의 영웅과 그의 애견을 그림에 등장시켰고 자주색 염료의 탄생설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아름답고 선명한 색깔에 대한 욕망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물의 색깔을 칠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색깔로 자신을 치장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염료를 자연에서 얻었습니다. 식물이나 광물, 그리고 극소수의 특이한 동물에서 천연염료를 찾아낸 건데요. 그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뿔고둥입니다. 특히 뿔고둥에서 뽑아내는 티리언 퍼플은 유럽인들이 오랜 기간 무척이나 진귀하게 여긴 명품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미 3600년 전에 그리스의 크레타에서 이 염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뿔고둥에서 추출한 염료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덕분에 뿔고둥을 많이 채취할 수 있었던 항구 도시 티레는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뿔고둥 말고도 염료를 추출할 수 있는 특이한 동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케르메스라는 곤충인데요. 케르메스는 상록 참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작은 곤충으로 주로 지중해 연안에 분포합니다. 케르메스의 알을 말려서 나달처럼 되면 이걸 빻아 붉은 색소를 뽑아내는데 이것으로 염색한 옷감은 고운 진홍색을 띠게 됩니다. 중세 초기에는 케르메스를 주로 비단 염색에 사용했지만 중세 후기에 모직물 생산이 증가하면서 고급 모직 제품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이보다 더 고운 빨간색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에 케르메스를 능가하는 놀라운 천연 염색원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인디오 농부가 선인장 표면을 털어 무언가를 그릇에 담아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천연염료 코치닐입니다. 코치닐은 선인장에 기생하는 작은 연지벌레인데 동그란 모양을 지닌 것이 암컷이고 긴 모양의 날개를 달고 있는 게 수컷입니다. 이 코치닐을 채집해서 빻으면 눈이 부실 만큼 선명한 빨간색 염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코치닐로 염색한 색깔만큼 생생한 색깔을 내려면 케르메스를 기존보다 10배 이상 더 넣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이로운 효과 때문에 코치닐은 오늘날에도 립스틱 같은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 또 각종 청량음료에 착색료로 첨가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인들은 일찍이 마야 제국과 아스텍 제국 시대부터 이 코치닐로 염색을 했습니다. 주변국 인디오들에게도 코치닐 염료나 코치닐로 염색한 직물을 곡물로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초 스페인 정복자들이 멕시코를 차지하면서 코치닐의 인기도 치솟게 됩니다. 정복자들은 멕시코에서 채취한 코치닐을 스페인으로 수출해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염료는 곧 주변국 소비자들의 눈길도 사로잡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멕시코산 코치닐 염료의 수요가 치솟았고 아시아로도 그 인기가 확산됐습니다. 그야말로 코치닐 염료가 글로벌한 히트 상품이 된 것입니다. 코치닐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몰래 밀반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779년에 한 프랑스인이 코치닐 벌레를 몰래 빼내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오늘날의 아이티, 생도맹그에 이식하려다 실패한 겁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됐기 때문일까요? 멕시코는 코치닐 염료를 영원히 독점하진 못했습니다. 1810년대 멕시코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코치닐이 스페인에 의해 유출된 것입니다. 이후 중앙아메리카와 대서양의 카나리 제도 등으로 퍼져나가 코치닐 가격은 곧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닐의 시대를 저물게 한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요.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화학이 발달하면서 인공염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856년 영국의 화학자 윌리엄 퍼킨이 보라색 유기염료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유기염료에 프랑스어로 접시꽃을 의미하는 모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퍼킨은 애초에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퀴닌을 인공합성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염료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 등장하는 보라색 드레스가 모브로 염색한 옷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물론 프랑스의 유제니 왕후도 모브로 염색한 직물의 선명한 색깔을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롭게 개발된 이 합성염료가 뜨거운 호응을 얻자 세계 각국에서 인공염료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추격이 눈부셨습니다. 공업화에 뒤처졌던 독일은 국가적 역량을 모아 신산업인 화학공업에서 앞서 나갈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과학자들을 국내로 유치했고 대학에서 과학 연구에 더 많은 힘을 쏟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이 개인의 재능에 의존하는 전통적 제도와 교육 방식을 고수한 것과는 반대되는 혁신적 행보를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화려한 색깔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자연과 과학, 우연적 발견과 의도적 노력이 교차하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염료 산업을 뿌리내리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